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 MC 김호수입니다. 자, 주변에서 아이가 억지를 부리거나 때를 쓸 때 땡깡 부리지 마! 라고 말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 땡깡이란 말 뒤에 뇌전증 환자를 향한 편견이 숨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땡깡은 간질, 즉 뇌전증을 뜻하는 일본어에서 온 단어인데 우리가 땡깡 부리지 마! 라고 말하면 그건 네가 떼 쓰는 모습이 뇌전증 환자가 발작하는 모습 같으니까 하지 마! 라고 말하는 셈이죠. 자, 뇌전증 환자를 비하하는 단어이자 일본어의 잔재이기도 한 만큼 여러모로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깨알 같은 우리말 바로 알기로 건강 인사이드를 시작한 이유는 바로 오늘 알아볼 질환이 소아뇌전증이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사회적 편견으로 둘러싸인 질환, 뇌전증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실 이지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지원입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뇌전증이라고 하면은 경기를 일으키는 병 혹은 뭐 발작하는 병 이렇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것부터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죠? 네, 앞에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이 병을 간질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간질이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아주 나쁜 의미로 인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뇌전증학회에서는 이런 나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뇌전증이라고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오늘 건강 인사이드를 보신 건강 구독자 여러분은 앞으로 꼭 간질이 아니라 뇌전증이라고 불러주세요.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앞으로는 반드시 뇌전증이라고 저희도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뇌전증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선 뇌전증이란 단어를 그대로 풀어보자면 뇌에서 전기가 과도하게 나와서 생기는 증상이라는 뜻인데요. 평상시 우리 뇌는 전기를 전달하며 기능을 하는데 이러한 전기가 제대로 통제되지 못하고 과도하게 나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작 증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발작 증상을 잘 알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 주의 깊게 저희가 살펴봐야 할 증상은 뭐가 있을까요? 의식을 잃거나 짧은 시간 동안 멍하게 반응 없는 의식의 변화, 팔다리가 뻣뻣해지거나 신체의 일부가 규칙적으로 까딱까딱 움직이는 형태의 운동 증상, 또는 심장이 빨리 뛰어 가슴 두근거림을 느끼고 땀을 흘리는 등의 자율신경계의 증상 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런 발작이 반복될 때 뇌전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교수님, 한번 발작을 일으켰다고 해서 무조건 뇌전증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 번 발작 증상이 생기면 다음에 증상이 일어날 수 있는 재발률이 약 30%이고 두 번째로 발작 증상이 생기면 재발할 확률이 70%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는데 이런 상태가 바로 뇌전증인 거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소아뇌전증은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성인보다 더 자주 발생합니다. 10세 이하의 소아 1000명당 5명에서 8명에서는 발작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말씀드렸듯 2번 이상 발작이 발생한 경우 재발할 확률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예방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발작 증상을 보이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꼭 적절한 조치를 저희가 잘 취해야 할 것 같은데 다만 뇌에서 발생한 문제니까 치료도 뇌에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한창 자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지도 사실 살짝 걱정이 돼요. 소아뇌전증 환자의 부모님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죠.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 전 외래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많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줘서 학습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키가 잘 안 크면 어떡하죠? 이런 것들이기도 하고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교수님? 그러면 아이들의 인지 기능이나 성장에 아무 문제 없이 약물 치료 받을 수 있나요? 질문에 답을 드리기 전 먼저 뇌전증의 약물 치료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뇌전증을 진단받으면 발작의 재발을 막기 위해 1차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약을 항경련제 또는 항뇌전증 약제라고 부르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뇌전증을 막아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경련제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이 항경련제는 뇌세포 사이에 연결을 작용하는 전기의 흐름을 조절해서 뇌의 네트워크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뇌의 네트워크를 연결 좀 어려운데요. 비유를 하자면
뇌전증 환자의 뇌를 학교의 교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 교실에 화를 잘 내는 학생들이 몇 명 있는 거죠. 감정은 전염된다고 하잖아요. 만약 누군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그 몇 명의 화가 많은 학생들 때문에 교실에 모두가 흥분하기 쉬운 분위기가 되어버리겠죠. 그러면 한 경련제는 그 화 많은 친구들이 흥분이 다른 학생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한경련제에는 다양한 종류의 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시판되는 한경련제만 약 20여 개인데요. 약의 종류가 다양하니까 아무래도 어떤 약을 쓰느냐에 따라서 부작용도 좀 달라지겠네요. 네, 그래서 한경련제를 고를 때는 환자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발작의 종류, 뇌전증의 분류와 이에 따라 적합한 한경련제가 있을 수 있겠고, 환자가 함께 갖고 있는 질환, 복용 중인 약, 건강 상태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해야 하죠. 때문에 같은 뇌전증 환자라도 약의 조합이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라 약의 부작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물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약물의 부작용을 모두 다 알려주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인지 기능에 대해서는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인지 기능에 대한 영향을 말씀드리면 1900년대부터 사용하던 고전적인 약들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나온 약제들은 인지 기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려 한 약들이 많습니다. 뇌신경 세포에 작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소아 뇌전증을 진료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도 이런 면을 고려해서 약을 처방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성장의 측면에서 본다면 약으로 인한 식욕 부진 혹은 증가로 신체 성장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대부분 부작용과 관련된 약을 중단하면 가역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같은 약이라 하더라도 환자들마다 약에 의한 발작 조절 효과나 부작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한경련제 복용은 개개인의 증상에 맞는 약의 조절 및 변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자, 약물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환자마다 부작용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환자 개인의 증상에 맞는 약물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교수님, 그러면 이런 한경련제는 언제까지 복용을 해야 돼요? 이것도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에요. 네. 제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약물 치료를 시작할 때 장기간의 복용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당연히 도대체 얼마나 오래 먹어야 하기에 의사가 저런 말을 하나 궁금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엄청 저도 궁금해지는데 그럼 도대체 얼마나 오래 복용해야 되는 거예요? 시원한 결론을 기대하셨던 분들께는 답답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답은 뇌전증의 종류마다 다르다입니다. 아, 그러면 환자분들은 기약 없이 그냥 계속 약을 복용해야 되나요? 뇌전증 약물 치료의 일반적인 원칙은 발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뇌의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면 발작이 재발하지 않는 시점으로부터 3년간 발작이 나타나지 않을 때 약물 치료 중단을 시도한다는 겁니다. 약물 치료를 얼마나 오래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뇌전증을 진료하는 의사에게도 치료를 받는 환자와 보호자에게도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당연히 적절한 약물 치료 기간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치료 기간을 1년, 2년, 3년, 5년, 10년의 5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약을 중단한 후 발작의 재발을 평가했는데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글쎄요,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요. 5년 이상을 치료한 그룹이나 3년을 치료한 그룹이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3년보다 더 빨리 치료를 중단한 경우에는 재발의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뇌전증의 약물 치료 기간은 약을 먹기 시작한 지가 아니라 발작이 재발하지 않는 시점부터 3년 정도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네, 대개 뇌전증 약물 치료로 증상이 조절되기까지 3년 정도를 잡게 됩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소아 뇌전증은 성인 뇌전증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데 발작은 미성숙한 뇌에서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소아에서의 발병률이 높지만 성인이 되면 뇌전증의 유병률이 낮아지는 것을 보면 일부 소아에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후가 매우 좋은 양성 뇌전증의 경우 이런 통상적인 치료 기간 원칙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약물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뇌전증이라면 치료를 중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뇌와 관련된 질환이 생기면
아무래도 부모님은 혹시 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고 유전된 건가 이런 걱정도 좀 하실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유전학이 이렇게 발전하기 전에도 쌍둥이미 가족 연구를 통해 뇌전증에 유전성이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증명이 된 상태였는데요. 거기에 유전학이 발전하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마련되었고 지금은 일부 뇌전증 환자가 유전성 뇌전증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전성 뇌전증 환자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많은 분들이 유전성 뇌전증이라고 하면 부모가 물려준 거라고 생각하시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유전성이란 건 대대손손 대물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유전자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유전자 돌연변이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전성과 대물림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또 그런 돌연변이가 대물림 될지도 유전자와 유전 방식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만약에 뇌전증의 원인이 되는 이 돌연변이 유전자를 찾아내면은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원인 유전자를 찾아내면 예후를 예측한다던가 어떤 치료가 좀 더 효과적이겠다는 등의 가이드를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2017년 국제뇌전증협회에서는 뇌전증의 분류를 크게 구조대사성, 유전성, 그리고 원인 불명의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 중 유전성 뇌전증은 유전자 검사에서 병인으로 확인되는 유전자의 이상이 뇌전증을 주증상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어린 연령에서의 뇌전증은 이런 유전성 뇌전증의 가능성이 높고 특징적인 뇌전증 양상이나 뚜렷한 가족력이 확인된다면 뇌전증 관련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전증과 관련된 유전자가 매우 많아 아직 제대로 밝혀진 것이 별로 없기도 하고 유전자를 교정하는 치료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뇌전증 치료의 목표는 증상을 조절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뇌전증은 원인 자체를 치료하는 것보다는 증상 완화가 치료 목표다라는 점을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그럼 교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뇌전증 환자분들을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점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음식은 좀 피해야 한다 이런 것도 있는지도 궁금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고 어떤 음식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나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뇌전증을 진단받았다고 해서 특별히 피해야 할 음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중 발작을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주의점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중요합니다. 너무 늦게 잠자리에 들거나 수면 시간을 줄이는 건 피해야 하고요. 그럼 역시 잠이 보약인 건가요? 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면서 낮 동안 열심히 일한 신경세포도 쉬고 재충전을 해야 하는데요.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신경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일으키는 발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뇌전증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제 시간에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소아청소년은 스스로 이런 약을 복용하기에는 아직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함께 약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교수님 또 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뇌전증 환자는 아무래도 언제 발작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제약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던 주의점도 바로 그 부분인데요. 잦은 발작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인 학습, 운동, 여가 활동 등은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면 활동을 해도 안전한 건가요? 뇌전증 치료의 목표는 증상의 완치가 아니라 발작을 조절해서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차츰 증상이 안정되면 얼마든지 큰 제약 없이 생활하실 수 있어요. 다만 발작을 일으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면 단기적으로 위험이 예측되는 수영이나 공중에 매달리는 등의 운동은 잠시 멈췄다가 증상이 안정된 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뇌에서 전기가 과도하게 나와서 생기는 질환 뇌전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직까지 사회적 편견이 심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편견은 접어두시고 오해는 바로잡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는 꼭 간질이 아니라 뇌전증이라고 부르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인사이트.